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수태고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태고지 정말 많이 그린 종교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유럽 미술관 가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고전 미술관이나 정말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고전 그림을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그 문화를 본다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은 수태고지, 수태임신이죠. 수태 임신을 성모 마리아,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처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달해 준다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대천사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를 할 때의 라틴어 그 첫 대사가 아베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종교 이 기도송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아베 마리아 유명한 노래 맞죠? 팝도 그렇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도 그렇고 건축, 미술, 음악 다 종교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 발전 역사가 우스티우 그의 수테고지라고 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러시아 쪽 발음인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정교회의 수테고지입니다. 비잔틴 미술이 이콘의 기원이죠. 지금의 터키, 그리스 쪽이 동로마 제국이었을 때 그쪽이 이콘 종교화의 기원이 그 고향입니다. 과거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쪽과 가까운 곳이 이콘을 이콘답게 많이 그리죠. 러시아가 그 동쪽이니까 약간 문화가 비슷합니다. 종교화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12세기경에 러시아 정교회의 수태고지. 기독교도 너무 나라별로 종파가 많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다소 닮은 게 많고 모시는 수호성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수호성인은 더 높게 평가하고 어떤 수호성인은 그 정도 아니고 약간 그런 문화가 다르고 그 축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12세기경이면 아직 중세거든요.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유럽에서는 이제 고딕 양식이 이제 유행할 때죠. 근데 중세 그림만 하면 전형적인 평면성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약간의 입체도 보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중세 장인들이, 화가 아니죠. 당시만에 아티스트 없었으니까, 장인들은 평면성을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는 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명암법도 어떻게 보면 발명이거든요. 원근법도 그렇고 그런 기술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 그린 거라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분석할 때는 그 시대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흔적을 보면 명암에 대한 인식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할 재주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세 그림의 표정이 되게 귀엽고 재밌습니다. 얼굴들이 다 똑같아 보면.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인데 한 그림에서 얼굴이 컨트롤 C에서 V 한 듯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림 그린 장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관성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그린 걸 수도 있고, 중세 때의 특징이 보통은 평면적으로 그리고 투박하고 일단 못생기고 못 그리죠. 그리고 얼굴에 일단 표정이 너무 없습니다. 그나마 되게 순둥이처럼 보이네요. 착하게 생긴 가브리엘과 이제 성모 마리아고. 수태고지 우리나라 말로 따로 제목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자어 안 써도 되는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제목 쉽게 지으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짧은 글자에 이해 바로 되는 거.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세 미술 왜 세택이라고 하는가. 그 형태적인 투박함은 있거든요. 서구 유럽의 사실주의, 명암법, 원근법도 그렇고 신고전주의 19세기 때 이제 절정까지 가죠. 거의 카메라처럼 그립니다. 프랑스 중심의 이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근데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중세 때 이미 평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중세 때에 이런 그림들을 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콘. 존경받는 성인들을 상징화해서 단순하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전달용, 기능성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디자인에 가까워요. 요거는 시각, 그래픽 디자인들이거든요. 이쁨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오로지 종교를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의미를 둬요. 오로지 시각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이요, 기능성을 목표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픽토그램 같은 경우, 표지판 같은 경우, 그게 시각 디자인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중세 미술도 디자인입니다. 엄연히 시각 디자인.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이걸 그릴 때 파란 색깔로 그린단다. 이게 하나의 통일성 상징이잖아요. 옆에 있는 것은 보통 가브리엘이야. 백합은 성모 마리아의 순수함 보통 상징해. 이런 식이거든요. 현대 미술에서 미술이 진화되면
디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역행이거든요. 중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미술의 기능이 기능성으로 바뀐 거죠. 대신에 차이점이 있다면 중세 때는 오로지 추구하는 게 절대자를 위한, 절대자의 사랑을 받기 위한 인간의 그 간절함이죠. 신중심 시대라고도 하는데, 현대에도 이 기능성 미술이 부활하잖아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이제 이 종교, 절대자가 아니라 머니라는 거죠. 자본. 돈을 위한 그 기능성 미술, 그게 디자인인 거죠. 돈과 관련된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현대 디자인에서. 디자인이란 개념이 붙은 게 오히려 더 이쁘죠. 자동차 진짜 이쁘죠. 현대 미학의 결정체예요. 자동차. 패션 디자인, 돈 관련되죠. 금융의 중심, 뉴욕. 그러니까 그 미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 대신 자본이 이제 종교를 대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술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복원을 웬만하면 다 거칩니다. 이런 그림들. 아주 금박입니다. 이런 중세 그림들. 성 마가렛과 성 안사누스의 수테고지라는 작품인데, 이 안사누스 혹은 안사노라는 성인이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이고 이탈리아의 시에나 대표 수호 성인입니다. 참수형 당한 그 존경받는 성인, 시에나의 대표 수호 성인이고, 이분은 헝가리 출신의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카톨릭 전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나봐요. 스코틀랜드의 대표 수호 성인입니다. 요 종려나무는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이런 보증수표죠. 보세요. 얼굴 보세요. 컨트롤 C, VV 다 해놨죠. 이게 되게 웃기고 귀엽지 않나요? 황금 날개를 달고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박입니다. 이거 금이 연성이 좋아서 작은 금으로 금실도 진짜 길게 뽑아내고 넓은 금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금의 연성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중세 때 황금이 많은 시대적 가치관을 보면 중세 때는 빛의 미학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미의 관점은 형태죠. 우리 여성 구독자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아까 나온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 보면 눈이 즐겁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미학이죠. 본능입니다. 이쁜 거 좋아하고 잘생긴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절대자의 미학은 빛입니다. 혹은 색깔. 빛나는 대표적인 재료가 황금이죠. 그래서 보통 황금을 또 절대자의 컬러라고도 하고, 유럽 카톨릭 성당 가면 빛의 미술의 향연이죠. 스탠드 글라스도 그렇고 반짝거리는 재료가 많습니다. 예,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 보면 파란 천인데, 요것도 그렇고 알료가 이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울트라마린 컬러는 아닌 것 같죠. 이따가 이 울트라마린 황금보다 더 비싼 색깔도 나오는데, 한때 대항해 시대 때도 그렇고 진짜 비싸서 1kg에 몇 천인가? 지금도 되게 비싸거든요. 원석은. 그 보석을 써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름 대처 컬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울트라마린 말고 약간 짙은 탁한 색깔의 인디고 블루 정도가 그거에 대한 대처 컬러였다고 해요. 이거 봤을 때는 돈 아낀 컬러일 수도 있다. 왜냐면 울트라마린 너무 비싸니까. 청금석.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유럽에서도 없는 그 보석이라서. 예,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 역시 중세 때라서 표정이 아직도 경직돼 있죠. 찡그린 것 같아. 성모 마리아 되게 시크해. 예수님 잉태, 글쎄 내가 꼭 신의 말씀 받아들여야 돼, 이런 표정 같지 않나요? 예, 약간 시크한 성모 마리아의 표정. 그리고 가브리엘도 야 너 말 안 들어,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그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 제가 어제 커피 마시는데 비둘기가 날려들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무시받는 더러운 취급받지만 그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비둘기. 미켈란젤로처럼 절대자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린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보통 종교화에서는 빛으로 표현하거나 빛을 대처하는 게 황금 색깔이기도 하고, 혹은 비둘기로 표현하죠. 여기 비둘기가 나오고, 여기 이상하게 생긴 새 같은 뭐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천사 이야기 많이 했을 때 몸은 없고 얼굴에 날개만 달린 이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무리오의 귀염둥이 천사 이야기하다가 아기 천사 말고도 옆에 얼굴만 달린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 바로 케루빔 혹은 케루빈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서 외경에 나온 전설적인 그 모습에 바탕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모습 원래 근거는 없습니다. 천사 자체가 날개가 달린 것도 정확한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천사 본 적도 없는데 날개 달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게 다 뭐 로마 그래서 신화의 영향이라고도 많이 이제 보니까 1등급 천사라는 거 케루빔, 그리고 백합은 순수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세 때의 그림들이죠. 여기까지가. 금방 클림트 생각나신다. 2000원이 클림트가 중세 그림을 따라한 겁니다. 예, 영향을 받았어요. 수테고지계의 아주 유명한 스타죠. 프라 안젤리코. 스페인 발음 안헬리코라고 읽습니다. 이 안젤이 그 라틴어로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로스 엔젤레스 할 때 그 안젤입니다. 안젤. 그래서 별명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화가이면서 수도사였거든요. 이분이 진짜 성격이 천사였나봐요. 그 별명이 천사입니다. 스페인식 이름 중에 앙헬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뜻이 천사예요.
대표적으로 되게 깜짝 놀라는 이름이 헤수스라는 이름 많거든요. 스페인식 이름 중에 예수님입니다. 이름이 예수님인 사람도 있어요. 자, 요 그림이 수테고지 중에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 이 색깔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마린 라피스 라줄리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한 진짜 비싼 광물로 갈아 만든 색깔이죠. 그 성모 마리아가 카톨릭에서 정말 존경받는 여인이니까 그 비싼 색깔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가 어머니를 상징해서 어머니의 컬러라서 이 파란색을 썼다는 설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필수 색깔이다. 성모 마리아의 요 색깔, 파란 색깔. 요 그림은 프라도에 있는데 요 사진은 몇 년 전에 복원한 이후의 사진이고 이전에 그림 보면요 조금 색깔이 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의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이전에 복원하기 전 그림이 좀 정감이 갔는데 이렇게 복원해 버리니까 오래된 느낌이 안 들어요. 중세말 그림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복원도 너무 과하게 바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아담과 이브가 나오잖아요.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죠.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제 죄인이죠. 인류의 저주받은 이제 조상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다 준 아담 이브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인류에게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여인을 대조했다고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같은 천사거든요. 여기서는 가브리엘이 꺼지라고 하겠죠. 이 죄인들아, 너네 이제 에덴에서 추방돼. 여기서는 예를 갖추고 있죠. 아베 마리아, 당신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 낳을 거예요, 말 거예요. 절대자의 그 말씀 받을 건가요? 이제 물어보는데 이 사인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절대자를 상징하는 빛이 나오죠. 이걸 황금으로 그렸어요. 이 날개도 황금입니다. 그리고 절대자 손이 나오고 장풍 쐈죠. 이렇게 딱 장풍 쏘고 비둘기는 숨겨져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숨은 글 찾겠네요. 예, 여기 있어요. 하도 오랜만에 봐서 못 찾을 뻔했다. 이 그림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르네상스라고도 보통 말하지만요. 중세 말 르네상스 초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중세적인 느낌과 르네상스적인 느낌이 둘 다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황금을 썼다는 거 중세적인 컬러잖아요. 이콘의 전형적인 재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3D가 나오죠. 옷감 구겨져 있는 느낌. 여기도 그렇고 얼굴도 그라데이션 3D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르네상스와 중세 과도기적인 그림을 아주 이제 재치있게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르네상스 요 조금 다음 시대인데 그 유명한 보티첼리입니다. 르네상스 초중반의 화가죠. 이때만 해도 인체가 아주 완벽하게 발달되기 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인체 동세라든지 옷감 묘사, 얼굴, 되게 진짜 세련되게 우아하게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죠. 보티첼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우아함.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그 우아함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가 보티첼리가 아닐까. 유명한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그 비너스의 향기가 나죠. 성모 마리아 얼굴에도. 그래서 당시에 화가들의 그림들 보면요. 다른 여인을 그리더라도 자신이 이전에 그렸던 그 여인과 비슷하게 그린 특징이 있습니다. 다빈치도 그래요. 이 옷감 묘사, 입체감 이런 게 이제 극대화되죠. 요 과도기보다 훨씬 3D적입니다. 그리고 원근법을 이미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 풀 안젤리코도 교과서적인 원근법을 이미 구사하고 있죠. 여기 투시기법, 선원근법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드디어 원근법이 발명됐는데 나 그거 구사할 줄 아는 화가야 그거 자랑하듯이 교과서적인 그 선원근법 굳이 꼭 타일을 만들어. 왜냐면 선원근법 배운 티 내려고 그런 게 딱 보이네요. 굳이 타일로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꼭 이 당시 화가들 보면요 요 벽 선도 그렇고 교과서적으로 소질점으로 맞으란 법이 없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그걸 꼭 맞춥니다. 자신이 이제 르네상스 수시기법을 배운 티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당시 화가들 보면. 특히 수채고지 그릴 때 이런 게 좀 극대화되죠. 보티첼리의 성모 마리아 파란 색깔은 그 비싼 색깔 아니네. 여기 훨씬 비싼 색깔. 자기 바래서 그런지 몰라도 색깔이 울트라마린 아닌데도 되게 색감이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창을 만들고 배경을 같이 그린다는 거. 요 무렵부터 이런 게 많이 유행합니다. 다빈치도 이런 스타일로 많이 응용하죠. 약간의 공기 원근법도 있네요. 약간 외곽 흐리는 것도 보면 좀 딱딱하죠. 아직 먼 것도 좀 진하게 그린 것도 보이고. 아무튼 보티첼리는 인체를 우아하게 그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 정초희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탈리아의 많은 화가들이 그 이름이 본명 아닌 경우 많습니다. 카라바조도 그렇고 틴토레토도 그렇고
별명을 되게 많이 써요. 그건 이탈리아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별명을 본명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 천사는 보통 성이 없거든요. 성별 구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남성형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여성형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별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보티첼리 수태고지 역동적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도 바로크 전이라서 아주 막 날아다닌 정도는 아닌데 르네상스의 포즈에서는 이거 되게 앞서 나간 거죠.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수테고지가 다빈치죠. 다빈치. 우피치 미술관의 또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연금법이죠. 싹 푸는 느낌. 이런 걸 다빈치가 초기에 뭐 가장 먼저 시도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나무는 좀 딱딱한 게 있거든요. 약간 붙어있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진경산수와의 풍경화가 얼마나 이제 진짜 우구주의 공감을 내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근법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 작품이 다빈치의 초기작이거든요. 베르키 공방이 있을 때죠. 초기 그림입니다. 이전 그림은 그 스승과 같이 공동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 작품이 전 다빈치 혼자 그린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동료 같이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를란다요라는 같은 공방이 있었던 화가, 기를란다요라는 화가는 미켈란젤로의 그림 스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죠. 다빈치 혼자 그렸는지 아니면 공동 작업을 했는지.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학생 때라서 공방에서 아직 일할 때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네요. 다빈치 마무리 안 한 그림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약간 초심이 있었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리자보다 이런 그림 더 좋아합니다. 다빈치가 제대로 뭔가 완성했을 때의 그림. 이런 게 있죠. 이게 인체가 팔 길이가 숱이 안 맞는데요. 원근법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로 어색해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다른 이 시대의 화가들 중에 인체가 어색한 게 워낙 많아서. 근데 보통 학자들은 이게 원근법에 안 맞는 팔 길이라고 합니다. 제 우피치에서 전문 가이드 분으로부터 투어 들었을 때도 이거 제대로 보려면 우측에서 봐야 제대로 된 비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가 좀 넓죠. 이 가브리엘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요 시대의 여인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까진 분들 많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이마 넓은 게 미의 관점이었대요. 심지어는 뭐 제모 수술도 있었대요. 제모 수술 머리 막 넓게 막 보이려고. 그 현대에는 이마 넓은 거 컴플렉스로 여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 르네상스 때 여인 초상화 보세요. 이마 넓은 사람 많아요.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의 관점은 유행을 타요. 요즘에 우리나라 성형도 약간 트렌드가 있잖아요. 턱을 과도하게 깎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V자 만들려고 하는데 제 눈엔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림들 보면 보통 자연스러운 게 고전주의 미학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행 조금 지나면 저거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 몇십 년대 미래인이 봤을 때 턱을 왜 이렇게 깎을까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요. 우리 미래인이 이마 왜 억지로 넓힐까 머리카락 뽑아가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듯이 이상하게 가늘게 막 깎은 턱 그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엉뚱하게 드네요. 다른 수테고지가 보통은 실내 공간으로 많이 그리는데 이 그림은 실외 정원 같은 데서 야외에서 그린 느낌이라서 조금 새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빈치 그림이 의심스럽다고 하시네. 완전히 다빈치 그림이라고 완전히 학자들이 판단을 내린 게 18세기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논란이었던 거죠. 다빈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서 학자들의 그 판단을 기준으로 그 다빈치 그림이라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제 몰라요. 다빈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니까 완전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빈치 스타일 아닌 게 뭐냐면 다빈치 완성을 안 하잖아요. 잘. 미완성이 다빈치다운 그림이죠. 모나리자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무서워요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모나리자는 아름다워서 보는 게 아니라 유명해서 보는 거죠. 유명함의 미학. 루브르에서 그 북적북적 거리는 그 현상 자체가 예술입니다. 이 작은 콩만한 그림 하나에 전 세계인들이 관심 갖고 이 얼굴 하나 직관하겠다가 이제 몰려오는 이 풍경 자체가 완전히 이제 현상이고 현대미술이죠. 미술관을 마비시키는 그 위대한 그림. 저 관련해서 7월에 나오는 그 책에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왜 유명해졌는지. 프랑스 국가 마케팅도 있었고 도난 사건도 있었고 학자들의 억지스러운 그 황금빌에 짜맞추는 그 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림은 허세다라는 컨셉으로 그 다빈치 구도 황금빌에 피보나치 수열 맞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 억지로 소수점 올려가지고 그 껴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예술적이죠. 껴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하고 1.618 그거에
딱 맞추려는 1.618 되는 거 자연상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막 맞추려는 거 자체가 어떤 학자는 종교의 신앙과다 같다고 하더라고. 황금비례는 신앙이래요. 신앙. 믿을지어다 이거예요. 믿을지어다. 황금비례라고 하면 황금비례 믿어야 돼. 맞지도 않는데도 믿어야 된다. 이런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얀바네이크 좋아하는 분들 많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특히.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세로축이 엄청 길죠. 특이하게 가브리엘의 날개가 앵무새 날개예요. 너무 특이하죠. 아니, 얀바네이크가 유화의 초창기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화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화가인데 근데 색깔이 당시 유화 물감 색깔이 5가지인가 진짜 적은 색깔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으로도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까이서 봐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플랑드르 화가들은 진짜로 직관을 하거나 아니면 해상도 좋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봐야 진짜로 그 매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는 그 디테일을 느낄 정도의 픽셀은 아니죠. 플랑드르 스타일을 제가 자주 표현한 게 변태적이다. 너무 디테일해서. 보통의 그 묘사를 거의 능가하는 요 보석도 그렇고, 이런 화려한 묘사도 그렇고, 옷감 구겨진 것도 그렇고, 다 좋은데, 묘사도 잘하고, 건축도 딱딱 투시에 맞춘 것도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인체가 다소 어색하고 정직된 게 있죠. 그 묘사력이나 입체 그 명암법, 요런 거는 되게 앞서 나가는데, 유일한 몇 가지 한계를 굳이 말하자면 아직도 인체를 그린 능력이 중세에서 많이 못 벗어나 있는 거. 그리고 원근법, 선 원근법은 잘 이론상으로 잘 짜맞추는데 다빈치나 보티첼리 같은 이런 공기 원근법 좀 자연스럽게 푸는 거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게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물론 시대가 더 앞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였다가 바로크 시대로 이제 돌아오면 이 공기 원근법이라든지 인체도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죠. 이 플랑드르 지방 화가들이. 얀바네이크의 놀라운 스테고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그림도 있거든요. 이 그림은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에 있어요. 마드리드. 이 그림이 나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출장을 가거나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이렇게 자주 할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대로 많이 빌려주는 것 같아요. 다른 미술관에. 이 그림이 왜 놀라우냐면 일단 스테고지는 똑같습니다. 요 비둘기도 나오고 이 책은 보통 성서책을 의미해요. 신앙심을 이제 나타내고 이 그림의 컨셉은 성모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의 조각을 정밀 묘사하는 거거든요. 조각이죠. 근데 그냥 보면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 조각이 액자 밖으로 튀어나온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림이에요. 이거 프레임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도 진짜 돌 같은데 이거 그림 아니에요. 여기부터가 유화입니다. 유화. 여기까지가 유화고 이 바깥이 나무죠. 이거 진짜 신기해요. 가까이서 보면. 이 뒤에 유리 질감까지 표현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플랑드르 화가들은 변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인간의 변태성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글자까지 입체해 놓은 거 보세요. 반짝이는데 포인트 찍은 거. 진짜 돌에 글자 새겨 넣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되게 작아요. 손바닥에서 조금 크나? 책 접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은 15세기경에 플랑드르 지방에 이전의 종교와는 수도원이나 혹은 성당들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 재단화의 형식이죠. 재단의 형식인데 이렇게 작은 규모라는 것은 귀족 저택의 개인 소장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진짜 표현력 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변태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들에게 변태성이 없으면 예술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안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셨던 그 캄팽이라는 화가예요. 로베르트 캄팽. 얀바네이크와 비슷한 시대에 같이 교류를 했던 화가입니다. 누가 선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후배가 또 다른 유명한 분,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이라는 분. 이 캄팽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 근데 여기 얼굴 또 재밌어요. 플랑드르 화가들의 얼굴은 인상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도도하게 성모 마리아가 책을 읽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몰래 찾아왔어.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제 눈치를 못 챘죠. 근데 이 얼굴 보면 눈, 코, 입이 몰려 있어요. 이 가브리엘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얼굴이 또 다른 그림에도 비슷한 얼굴이 등장합니다. 모델을 보통 이런 성모 마리아나 천사 그릴 때 당시에 주문자의 얼굴을 모티브로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주문자의 얼굴이 같은 귀부인일 수도 있는데 눈이 몰려 있죠. 플랑드르 화가들은 얼굴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독일도 그렇고 북유럽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독일하고 플랑드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그저께 벨기에에 성당 이야기 했잖아요. 벨기에의 그 건축물들의 요 디테일을 보면 이게 약간 진짜 플랑드르 감성이구나. 이런 건축 스타일이 화려하고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
다른 유럽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초희님, 캄팽이 얀바네이크보다 유화를 더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이런 이야기 좋아. 편견 끼는 이야기. 누가 최초의 화가다 이런 거 저 안 믿습니다. 이론과 현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알고 보면 최초가 따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있어요. 캄팽도 유화의 최초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전부터 유화를 쓰긴 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역사 속에 이름 올린 게 얀바네이크일 뿐이지 발명은 아니죠. 진짜로 얀바네이크보다 캄팽이 먼저 썼을 수도 있습니다. 유화를. 근데 솔직히 그림만 보면 얀바네이크인지 로베르트 캄팽인지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인지 이름만 보면 구별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스타일이 다 비슷해서. 프라도 미술관이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것도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작은 세필로 그려서 확대하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렸지? 현미경으로 보고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테일합니다.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 십자가 내려지심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요 그림은 이미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까맣게 나왔거든요. 투시기법을 보니까 요거 틀려 보이네요. 투시 틀렸다. 밑으로 이상하게 올라간 느낌이죠. 기울어 보이죠. 제가 학생들 투시기법 엄청 많이 가르치고 갈군 경험이 있어서 이 투시가 세잔이네요. 세잔 얘기할 때 다시점을 뭐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시점 창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예. 다시점이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가 창조죠. 이런 시점을 의미있게 평가하는 근대인들의 발명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투시라는 거는 명암법도 그렇고 원근법은 안 배우면 신윤복도 투시를 엉망을 그렸거든요. 세잔처럼 그립니다. 투시를 제대로 안 배우면. 다시점은 창조가 아니에요. 세잔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의미 부여하냐가 학자들의 대단한 업적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투시 틀렸잖아요. 그럼 얀바네이크 이미 세잔처럼 이걸 투시까지 파괴하고 있는데 그네 타고 내려올 기울기인데 침대? 이거 쓰러져 내려요 지금. 무중력 상태인가? 가브리천사치 미끄러지려고 해 지금. 4차원 공간이 이거 기울어져 있어. 이거 되게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 세잔이었어. 르네상스 때 이미 투시를 깨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 저 아까 생각도 못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투시를 완전히 다 엉망으로 깨고 있어요 지금. 와, 놀라운 그림이다. 그죠? 콜리맘님, 모르고 봐도 투시 이상하죠? 이게 선이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시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소실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시점이 3개네요. 이거 로히르 반데르 세잔을 이미 시도했던 대단한 화가. 재평가의 시간. 그쵸? 과당하는 찰나의 가브리엘. 공중 부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서구 그림에서는 그림자의 유무의 차이인데 여기선 그림자를 약간 붙여놔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그림자 표현하려면 명암법으로는 한쪽으로 빛을 통일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좀 통일하는 게 있네. 약간 어두우니까 나름 그림자 그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귀신이 아니에요. 회화에서 그림 저 가르칠 때도 그림자 안 그린 애들 너 왜 귀신 그리냐고 그래요. 유령은 그림자가 없으니까. 가브리엘 천사 인간 아니면 그림자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진짜 엉뚱한 소리 많이 한다. 예, 제가 약간 미친 날이네요. 가브리엘 치마를 발로 밟았다고요? 플랑드 독일 쪽 화가들이 얼굴 그릴 때야 되게 복스럽게 그린 것 같아요. 뭔가 정감이가. 이거 되게 착하게 생겼어. 성모 마리안. 실제 모델이 되는 분이 착한 분인 것 같아. 그리고 플랑드르 화가들의 특징이 요게 하나의 그 알레고리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건 학자들 몫이라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의미를 다 부여를 해요, 학자들이. 저는 다 정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빈 물병 같은 게 성모 마리아의 순수함을 상징한다, 막 이런 의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플랑드르와 스타일이 거의 똑같은데 한스 mem링이라는 화가도 스테고지를 그렸는데 루카스 크라나흐 쥐러 같은 화가도 유명하거든요. 솔직히 쥐러와 루카스 크라나흐가 독일에선 제일 유명한데 종교개혁대 화가라서 스테고지를 많이 그리지 않습니다. 예, 루카스 크라나흐 같은 경우는 스테고지를 거의 안 그렸고 쥐러 같은 경우에는 파나로 그렸더라고요. 유화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린 건 많지 않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도 입장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니까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는 그림은 거의 안 그리죠.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신교도 지역, 로마 카톨릭 지역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요 플랑드르 쪽 화가들 요 오천 색깔이 거의 블랙에 가까운 그림이 많네요. 실제 보면 그래도 남색이겠죠. 인디고. 그리고 요거 좀 표현 특이하잖아요. 후광 효과를 비둘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 성령이 오셨어. 그분이 오신 거죠, 여기서. 그 빛을 사실주의적으로 창으로 해놓은 거. 억지로 빛을 딱 때린 게 아니라 자연 채광으로 빛을 효과를 준 거. 요 느낌이 약간 베르메르 느낌이죠.
이런 거에 나중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요 시점도 뭔가 이상하네요. 왜 어색하지? 요 소실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약간 미끄럼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점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뭔가 어색하면 보통은 시점이 이빨이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어색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점 이것도 틀렸을 것 같아요. 성모마리 인체 비율 이상하다고. 팔이 여기 달린 게 완전 이상하네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천으로 가려져 있어도 이상하고. 그리고 천이 이게 불규칙이 아니라 너무 경직돼서 규칙적으로 관성적으로 표현한 게 딱 보이거든요. 좋고 나쁘고 떠나서 묘사는 정말 잘하는데 형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좀 어색하죠. 맞아요. 배가 너무 기네요. 지금 보니까. 아, 관찰력이 좋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 그러니까 이름 모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솔직히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그나마 알아야 관심 갖고 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고전 미술은 그나마 조금 지식이 조금 있어야 눈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고 더 보게 되고 조금 더 재밌고 그래야 좀 더 다리 덜 아프고 전혀 관심 없는 상태에서 종교화 받다가는 아 진짜 재앙이죠.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맛집 찾아야 되고 막 그런 거죠. 여기 얼굴도 여기도 컨트롤 C V 다 똑같아요. 쌍둥이를 모델로 그렸나 다들? 같은 모델 두고 얼굴 다 똑같이 그렸나? 네, 그런 화가들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 플랑드르 화가들. 갑자기 보라 색깔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림 배울 때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핑크색은 정신병자 색깔이라고. 근데 보라색이 되게 애매한 색인 게 뭐냐면 차가운 색도 아니고 따뜻한 색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되게 신비로운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그 귀족들이 보라색 색깔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럭셔리 상징이기도 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좀 얄미워 보일 수 있죠. 돈 많고. 그래서 정신병자, 보라색은 약간 미치광이 색깔이라는 이런 편견이 그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는 상관없지만 보라색을 잘못 쓰면 화면이 정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배울 때 특히 정물화가 그런데 수채화에서 배경의 보라색은 아예 금지 색깔이었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이거 쓰지 말라고. 보라색 쓰는 순간 이 배경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튀어서. 보라색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화가가 뭉크가 있죠. 뭉크. 그 뭉크 그림 되게 불안하죠. 뭔가. 아무튼 보라 색깔 되게 신비로운 색깔이에요. 정말 그 세련된 색깔이기도 하고 럭셔리한 색깔인데 잘못 쓰면 제일 촌티난 색깔이기도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 시장에 몸빼 바지 보라색 많잖아요. 잘못하면 약간 촌티 감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방송은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정의은님 스테고지 그림 좋게 방송 봐주셔서 다들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그림 이야기 안 하고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